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회 기업통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안정수 사무관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신 청중분들과 여기 대전에 있는 통계센터 국제회의실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오늘 세미나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위해 멀리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발표자 분들과 토론자 분들, 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미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시간 다음에는 강신욱 통계청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으며 이어서 중소기업연구원 이병헌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45분부터 2시 55분까지 70분 동안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됩니다. 기업통계 평가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3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이후에는 15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20분까지 70분 동안에는 두 번째 세션이 이어집니다. 기업통계 분석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3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일정표도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연사분들께서는 세미나가 주어진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강신욱 통계청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큰 박수로 청장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강신욱입니다. 오늘 제2회 기업통계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신 중소기업연구원 이병헌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통계청은 2006년 기업활동조사를 시작으로 기업생멸 행정통계 등 다양한 기업통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통계에 대한 학계 등 민간 분야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코시스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청은 이러한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기업통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조사는 2018년 3월부터 패널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기업생멸 행정통계도 올해 2월부터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체, 사업체들의 온라인 채널 매출 규모와 특성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통계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는 우리의 기업 통계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기업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기업 통계의 활용, 중소기업 통계의 발전 방향, 소상공인 및 자영업 통계 작성 방법론 등 기업 통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요 기업 통계 분석 및 활용 사례를 참가자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통계청은 물론이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품질 높은 기업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함으로써
더 신뢰받는 통계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연구원 이병원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병원 원장님께서는 세미나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이병원 원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연구원장 이병헌입니다. 이번에 통계청이 주최하는 기업통계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오늘 세미나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관광업계 그리고 음식 숙박업 분야의 소상공인들은 크게 타격을 받고 있지만 온라인 비대면 유통 서비스 분야의 업체들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신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통계청의 국가 통계 포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전략과 경영 정책을 연구해온 경영학자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베이를 여러 번 해왔으며 통계청의 기업 통계 데이터도 자주 이용해 왔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오늘 세미나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업 통계조사에서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입니다. 기업들은 통계청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과 연구자들로부터 유사한 설문을 중복으로 요청받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이는 낮은 응답률로 인한 통계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됩니다. 가능한 2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온라인상의 빅데이터로 직접 설문을 대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화두는 기업 활동에 관한 미시 데이터가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입니다.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종단적인 패널 DB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들은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연구 문제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셋째는 적시성의 문제입니다. 자료의 수집 주기가 너무 길어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기업 활동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통계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희 연구원의 최종민 박사님을 비롯하여 산업연구원의 조재한 박사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강만수 팀장님, 키스디의 손영선 박사님, 통계청의 윤영애 홍현정 사무관님께서 산업혁신정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허정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패널 분들이 참여하여 기업 통계의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통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기업통계 평가 및 발전 방향입니다.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어은성 과장님이 좌장을 맡아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어은성 과장님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통계 세미나 제1세션의 좌장을 맡은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 어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그것도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고서 뵙게 되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좀 불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얼른 그 예전에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기업 통계 평가 발전 방향인데요. 먼저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두 분 토론자분들의 논평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그 산업연구원의 조재한 실장님,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정민 연구위원님,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강만수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토론회는 경북대학교의 최보영 교수님과 숙명여자대학교의 신석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연구원의 조재한 실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기업 통계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혁신성장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조재한입니다. 먼저 제2의 기업통계 세미나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기업통계 활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부상과 혁신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건데, 이게 이제, 유행을 끌게 된 게 이제 슈밥이 기술 결합을 통하여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2016년에 얘기하고,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신기술이 발명되고 적용 활용이 되면서 이거한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은 이제 저마다 여러 연구에서 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AI 로봇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실 기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신기술을 어떻게 기업이 활용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이제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이 실제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합니다. 주로 이제 대부분 연구들이 이제 기술을 주로 좀 중심으로 하고요.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은 거의 좀 하지 않고 있고, 실제 이제 경영학이나 뭐 경제학에서 일부 시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 부분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통계청에서 그 기업활동 조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연구자들이, 경제학자들이 특히 가장 많이 기업 데이터로, 한국 기업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이터인데, 실제 이제 2017년에 그러니까 조사 레퍼런스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 여부를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블록체인, 3D 프린팅, 로봇, AI, VR 이런 이제 9가지 기술에 대해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해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 활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많은 이제 일반 분들에게는 약간 이해가 되시지 않겠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 통계로 이런 통계가 제공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기술 자체도 특정 기술, 대부분의 이제 케이스 스터디는 뭐 빅데이터에 대해 연구를 하던지 모바일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광범위한 9가지 이제 기술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업활동 조사는 국내 그 50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광범위한 샘플을 하고 있고, 다양한 실제 저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경제 변수 관련된 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지금 활용도가 높은 조사였는데요. 이때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기술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산업연구원이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리시라는 이제 연구소랑 기업 활동 조사를 활용해서 이제 2가지 페이퍼를 지금 사실 완성이 된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지금 몇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제 하버드대도 이제 미국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실 그 여러 가지 기술 조사와 통계를 사실 좀 비교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모먼트가 실제 많이 일치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주로 이제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시간상 아주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요. 저희가 기업활동 조사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에 대해 좀 활용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통계청에 드릴 수 있는 제언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릴 건 Trends in Advanced Technology Adoption이라는 페이퍼인데요. 이 페이퍼는 사실 매니지먼트 지금 저널에 저희가 서밋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뭘 했냐면 이제 이 데이터가 저희가 가능하다는 거를 실제 이제 작년에 알았을 때 2018년 그러니까 2017년에 대한 조사가 그때 단일 연도가 어벨러블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 9가지 기술에 대한 기업의 특성 결정 요인 그러니까 실제 그 여러 가지 9가지 기술이 어떤 기업들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제 좀 실증 분석을 했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분석 결과 결과를 보면 뭐 8% 정도의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여전히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지역별, 산업별, 신기술 간의 헤테로지니티가 관찰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사실은 집중되어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 향후 좀 경쟁력에 사실 좀 큰 차이를 둘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기업 특성에서는 기업 규모나 무형자산 비중, R&D 집중도나 뭐 기업이 좀 더 뭐 영기업이 어릴수록 사실 이런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결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때 페이퍼의 좀 셀링 포인트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게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서 많이 한 가지 기술을 많이 조사를 하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신기술 결합의 패턴을 보니까 기술 간의 사실은 보완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연구자들이 AI 어답션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 AI 어답션을 하기 위해 사실은 다른 기술들, 뭐 클라우딩 컴퓨터나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 간의 결합성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부분을 좀 관측한 게 이번 해당 연구의 좀 컨트리뷰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신기술 활용에 있는 그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제 서울 뭐 예측할 수 있듯이 경기도나 서울이나 뭐 대전 이런 부분에 이제 사실은 좀 비중이 높고요. 산업별로도 여전히 이제 다른 산업들은 좀 낮고 ITC나 뭐 파이낸셜 부분에 좀 신기술 활용이 좀 높은 것을 관찰했고요. 이건 보시면 이제 실제 저희가 이 숫자가 얘기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여기 첫 번째 가로줄에 이제 IoT를 사용하면서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 숫자가 몇 개냐 하면 102개. 이렇게 점점 이제 이 동그라미가 큰 게 서로 이제 보안성이 높다는 건데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를 쓰는 기업들은 사실 모바일을 활용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뭐 클라우드를 하는 기업들은 동시에 사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기술을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일반적인 에스티메이션 테크닉을 통해서도 활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양한 기업 요인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에스티메이션 했고요. 두 번째 에스티메이션은 그 신기술을 활용하는데 다른 신기술, 그러니까 AI를 만약에 기업이 활용하는 기업이 다른 어떠한 기술들과 어떠한 다른 기술들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AI나 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추정을 했는데 이 추정 결과는 사실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비슷한 연구가 ICT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옛날 연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는 부분이 오기 전에 그러한 기술들과 비슷하게 규모가 클수록 좀 더 젊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R&D 인텐시티나 그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높을수록 기업이 실제 이제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기술 간의 이제 어떤 보안성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 리터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뭐 클라우딩 컴퓨터를 많이 쓰면 빅데이터를 많이 쓰고 뭐 이러한 전반적인 이제 이전의 다큐멘트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좀 계속 이제 결과를 보였던 부분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기술을 활용해서 뭐 보안적 관계가 관측이 있다. AI를 쓰는 기업은 클라우딩 컴퓨터를 쓰고 IoT를 활용하면 빅데이터나 모바일, 로봇을 쓰는 기업은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기술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예전의 케이스 스터디나 또는 특정 기술을 사용할 때 상당히 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술을 선택하는 기업이 기업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술을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안성이 중요한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기업이 AI를 사용하는지만 보면 사실은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이런 결과에 좀 언업저블 바이어스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전체적인 결과에 휴먼 캐피탈이나 R&D 같은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데 그 테크놀로지 좀 엔터프리너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특정 특성이 사실은 기술을 선택하는지 중요한 좀 요인이다. 저희가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관찰할 수 없는. 근데 당시에 이제 연구에는 단일 연도라서 저희가 한 해밖에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규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추진하는 부분은 이제 AI 기술에 좀 사실 초점을 맞춰서 어떠한 기업들이 AI를 어답션 하는지에 대해 사실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AI 활용 기업도 기술 간 특성이 중요하다. 특히 빅데이터, 클라우딩, IoT, 모바일 등이 이제 이전 연구에서 많이 재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과 특히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AI 활용을 늘리는지에 대해 좀 했었었는데요. 이때의 결과는
기업에 저희가 역시 얘기하는 거는 기업의 unobservable characteristic.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관찰할 수 없는 뭐 테크놀로지를 많이 쓰는 뭐 사업자거나 이런 엔터프리너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로 사실은 많이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 그 다음에 여전히 기업 규모, 멀티플랜트, 무형자산, R&D 집중도 뭐 생산성 등이 좀 관련이 있고요. 저희가 특히 여기서 보이는 거는 빅데이터 활용 여부가 AI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부분을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패널 픽스드 모델을 이용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컨트롤하고 이제 어떤 기업이 AI를 선택하냐 봤을 때, 이 아래쪽에 기술 간의 어답션을 보시면 IoT나 모바일을 선택한 기업이 AI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러한 거는 사실은 아주 선행 연구랑 좀 일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실제 이제 AI를 처음 어답트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가 2017년, 18년 정보만 있기 때문에 언제 어답트를 했는지를 저희가 실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8년에 처음 어답트를 했을 때 동시에 어떤 2018년에 새롭게 기술을 어답트를 했느냐는 테스트를 했을 때는 실제 이제 빅데이터가, 이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빅데이터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이 사실 AI를 처음 활용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를 저희가 좀 진행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지금의 조사 자체는 이제 기술을 활용하고 있냐 없냐에 대해 이제 물어보고 있고, 그 조사서를 보시면 이제 간단한 디스크립션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항상 지금 개별 기술에 대한 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OECD 같은 경우도 국가별 AI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OECD에서 저희가 협력하는 부서에서 한국통계청이 쓰는 AI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실제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라별로 이제 컴패러블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어보는 지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AI라는 게 사실은 정의도 지금 국가별로 조금 다른 편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제 생각에는 OECD가 뭐 AI 정의 데이터를 수집하든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이런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정의를 좀 면밀히 관찰해서 좀 통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 조사에서도 좀 명확한 정의를 컴패러블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9개 기술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사실 기술 발달 수준이나 층위를 고려해서 사실 기술 종류를 좀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AI 기술이나 VR 뭐 이런 아주 완전히 좀 신기술에 가까운 기술이랑, 사실 클라우딩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은 이거랑 비교하면 조금은 신기술의 정도가 어느 정도 어드밴스드냐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정보를 드리면 OECD 같은 경우는 신기술로 지금 AI랑 블록체인 쪽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개별 기술 간의 중요성 또는 정말 이것이 어드밴스드 된 기술이냐 여부를 좀 따져서 신기술 여부 차이를 좀 고려해서 사실은 좀 기술 종류를 한정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사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약간 의문이 있어서 사실 문의를 했었는데 좀 명확한 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모바일 부분에 실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실제 레퍼런스 이어의 2017년 같은 경우에는 5G가 상용화되기 전인데, 많은 기업들이 실제 5G 모바일을 활용 혹은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라고 처음에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다양한 질문들을 보면 실제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활용하는 것처럼 이제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 조사에는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 부서가 많이 쓰고 있는데,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좀 공개를 조금만 더 넓혀주시면, 저희 스페시픽한 변수를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의 연도 같은, 그러니까 이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희가 항상 온라인으로 좀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 변수 자체는 조금 기업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가 좀 다운받을 수 있게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기술에 대한 사실은 조사가 중요한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술의 종류는 조금 줄이고 보다 많은 정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시계열이 좀 짧기 때문에 실제 이 기술을 어느 시점부터 사용했는지가 한동안은 이 패널이 오래 구축되기 전까지는 좀 중요한 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전 실장님 발표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종민 박사님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 분석과 중소기업 통계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연구원 최종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2회 기업통계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신 통계청 청장님과 축사를 해주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중소기업 통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잠깐 논의하려고 합니다. 연구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방법과 분석 결과, 정책적 시사점을 마지막으로 논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통계청에 바랬던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연구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사들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중복 수혜와 성과에 대한 아마 끊임없는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작은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거나 혹은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비판하는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중기 지원 사업의 중복성이 굉장히 많아서 중소기업 관련된 뭐 조정 기능도 강화해야 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에서 저는 출발을 하여서 정말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혜와 기업 성과를 좀 더 분석을 함으로써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어느 특정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군으로 살펴보고요. 한참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육성을 좀 중심으로 분석하여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활용을 하여서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을 추출을 하였고요.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거기에 분류되어 있는 산업코드를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가지고 기업을 총 1084개 기업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16년을 기준으로 해서 T+0의 경영, 금융,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수혜 여부가 기업의 T+1과 T+2기의 단기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을 하였고요. 성과 지표로는 매출과 고용 증가를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히 2016년을 선택한 이유는 딱히 없고요. 2016년 원래 일반적으로는 2015년이나 2014년의 지원 성과를 다 T0로 맞춰서 하는 경우가 보통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에 각각의 배경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2016년 단년도만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선택 편의를 완화하기 위해서 성향 점수 매칭을 통해서 처치군과 대조군을 매칭시키고 그 처치군과 대조군의 성향 점수와 유사한 대상을 매칭시켜서 성과를 비교를 했고요. 효과로는 평균 처치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융기술 경영지원 사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 사업군을 중심으로 했고요. 무역보험이나 매출 채권보험을 제외한 융자 보증, 펀드 투자를 금융지원 사업군으로 보고, 기술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개발, 인력, 장비, 사업화, 정보 제공, 시험 인증으로 보았습니다. 경영지원은 교육, 컨설팅, 시설, 입지, 지원, 디자인, 상품, 사업화 등이 있고요. 어느 한 중앙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사업 모두를 포괄을 하여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수혜 여부와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옆에 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성향점수 매칭 PSM을 사용했을 때 넣었던 통제 변수들입니다. 먼저 수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84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중에 분석 연도인 2016년 한 해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한 40% 정도 되고, 기술 지원 받은 비중은 22%, 경영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한 1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금융 지원, 기술 지원, 경영 지원 순으로 수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게 실제 지원 사업의 수혜 현황과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은 경영,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등의 지원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해당 사업의 수혜를 한 번이라도 받은 기업이 이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수혜 현황과 차이가 있어서 해석에 주의를 기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순 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의 경우 매출 증가에서 T 플러스 1기에서 매출 증가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왔고요. 기술 지원의 경우에는 고용 증가에서 통계적으로 양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즉 2016년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받은 기업의 경우 그 T 플러스 1기에서 매출 증가나 고용 증가가 나타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의 경우 T 플러스 1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미한 값을 도출이 되었지만은 T 플러스 2기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분석한 것 중에 하나가 단일 분야와 복수 분야에 대한 수혜 여부입니다. 단일 분야라면 금융이나 경영 또는 기술 분야, 이 세 분야 중 하나의 분야만 받은 거고, 복수 분야의 경우는 기술이나 금융, 기술이나 경영 분야 등 이런 복수 분야의 수혜 여부인데요. 이 두 개 이상의 수혜 분야를 받은 기업과 단일 분야의 수혜를 받은 기업 간 성과를 비교한 결과 두 개 이상의 분야에서 수혜를 받은 기업의 T 플러스 1기 매출 증가에서 양의 유의미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요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이나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 소부장, 소위 말해서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의 단기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굉장히 단기적 자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기술 지원을 통한 사업 확장으로 단기 고용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 및 금융 지원의 중복 수혜 여부와 수혜 기업의 성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 의미는 어느 특정한 중소기업에게 중복 투자하는 것이 성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 분야 간 복수 수혜가 소부장 중소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경영, 금융, 기술 중 어느 한 분야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두 개 이상의 복수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성과에서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독식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년 그다음에 100억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단일 분야 지원에서 통합 분야 패키지 지원으로의 확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통합사업 패키지 개발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 100의 경우에는 선정된 강소기업이 기술 혁신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사업화까지 다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마케팅이라던가 팔로우 지원 등을 통해서 이 강소중소기업 100을 더 그 강소중소기업 100 사업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패키지형 지원으로 확장 추진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소기업 통계 개선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고민하고 좀 느꼈던 것들을 좀 공유를 하자면, 먼저 첫 번째는 전국 사업체 조사의 공포 범위를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좀 기초 지자체 단위로 좀 세분화하여서 공포하는 좀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 자료가 좀 제공되고 있어서 다른 기초 지자체 단위 레벨의 데이터를 결합을 하고 분석을 하고 싶어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 안 돼서 뭔가 광역 지자체에서 좀 이것도 기초 지자체 단체 수준으로 좀 세분화해서 좀 더 다른 그 기초자치단체 자료 이 지방지표와의 결합 가능성을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산업 분류 체계가 특정 산업이나 아니면은 신산업을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아직도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또 합의된 분류 기준 마련이나 지속적인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제가 앞전에서 하던 연구의 경우에도 소재 부품 장비에 따라서 해당 산업을 소부장이라고 해서 묶은 기업이 묶어놓은 그런 군이 있는데, 이거를 소재 부품 장비로 따로따로 사실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청에서 뭔가 좀 더 개선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겠지만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해서 신규 분류를 발굴하는 좀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ICT 같은 경우에도 ICT와 AI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분류를 ICT로 놓고 어떤 부분으로 AI로 놓을지가 사실은 연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관적인데, 이거를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12차 개정 때 좀 반영을 하셔서 뭔가 신산업에 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하고 창업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박사님 발표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만수 팀장님께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 통계 작성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데이터 인프라 팀장 강만수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통계 작성 방법론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건분석 서비스의 개요, 그다음 서울형 생활 밀접업종 선정, 임대 및 권리금 정보 구축과 시사점,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 향후 추진 계획 순입니다. 상권 분석 서비스를 서울시 및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골목 상권에서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생활밀접업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말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는 각종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 및 정제하고 정보를 생성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소상공인 통계를 작성해서 그것이 실사후시적 마인드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로서 제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의 원천 및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가업소 정보입니다. 상가업소 정보는 실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업소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계청에 있는 통계기업 등록부를 활용해서 저희가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를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 서울시 사업체조사, 네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간정보인데요.
상권 영역으로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1,496개가 발달, 골목, 전통, 관광 특구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공간 영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 인프라 정보, 네 번째 신규 생성 공간 정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상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구 정보인데요. 주거, 직장, 인구 정보를 갖다가 저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데, 상존 인구라고 해서 길 단위 및 건물 단위 상존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존 인구는 지도상에, 다시 하면은 위치상에 윗상자 존재를 써가지고요.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인구를 측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 카드 정보, 세 번째는 주거 직장 인구 정보, 네 번째가 이제 생활 인구 정보입니다. 요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이상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금융 소비 및 기타 정보인데요. 매출 정보, 소비 소득 정보, 임대료 금융 정보, 포스 데이터 및 기타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그 통계를 갖다 생산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서울형 생활 밀접 업종 선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형 생활 밀접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 등 진출입이 용이한 업종을 통계청에서 지정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의미를 따와서 같이 쓰고 있고요. 2017년에 국세청에서 100개의 생활 밀접 업종을 갖다가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고 통계청 36개, 서울시 43개 업종을 갖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45개 생활 밀접 업종만으로 이제 분석 정보를 제공했지만 국세청의 100개의 업종 확대와 맞물려 저희도 이제 100대 생활 밀접 업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성적, 정량적 판단에 의해서 100개 생활 밀접 업종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화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형 생활 밀접 업종에 대한 것을 갖고 영세 자영업 국가 승인 통계를 추진하였고 올해 10월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의 통계청에서 하지 않던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평당 매출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아까 있던 상가 이력 정보에 면적을 다 붙여서 10평당 연간 매출액 4,600 정도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서울시 통합적으로 밝혀냈고요. 이러한 그 소상공인 자영업 통계를 만들어내므로써 설문지, 리서치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창업 자금을 추정할 경우에 얼마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와 일반 사업장에 대한 매출 정보의 차이, 그 다음에 창업 자금의 차이들을 내오게 됐습니다. 이런 정보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서울 신용보증재단으로서 임대료 및 권리금 정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축하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임대료와 권리금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 갖고 있는 그 임대료와 권리금 정보만으로는 실제적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임대료 정보를 갖다가 별도로 구축해서 제공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면적하고 층수까지 가미를 해서 면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임대료와 권리금 정보가 갖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적하고 층수 정보를 갖다 기존까지는 필수 정보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7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층수값을 필수값으로 지정을 해서 면적 단위당 임대료의 정보를 산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감정원하고 현재 임대료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패널식으로 실제 면적이 있는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후에 2년 정도 이후에 얼마큼 올랐는지를 현재 끝나서 완료를 했고 현재 이제 최종 결과 보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리금에 대한 데이터 구축인데요. 이 부분도 기존까지는 이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감정원하고 이제 저희하고 해서 이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말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있는 여사분이 설명해 주신 대로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도 차원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행정동 단위의 정보를 갖다가 가공 정보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상권별 현황으로 임대료 및 점포수, 개업수, 폐업수,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등을 환불해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기관별로 감정원의 권리금 조사 형태, 서울시 권리금 조사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재단의 권리금 조사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감정원과 연계해서 임대료를 추적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모니터링 조사에 대한 부분을 해서 매년 실제 특정 지역에서 얼마큼 올랐는지의 정보를 산출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기업 통계 세미나의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영세 장학형 활동 통계를 저희가 올해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목적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서울시 영세 자영업 100대 생활일조배 운영 점포수, 종사자 수, 평균 영업기간, 면적당, 매출액, 종업원 수 등에 대한 정보를 통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신력 있는 통계 작성 방식으로 통계 자료까지 확보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서울시와 서울신보의 상가업소 정보와 통계청 통계기록부 SBI라고 합니다. 자료를 매핑해서 자영업 통계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카드 가맹점에 대한 걸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영세 자영업을 소득세법 개인사업자이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종사자 수 5인 미만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활밀정업종은 서비스업에 준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서비스업은 종사자 수 5인 미만이므로 영세 자영업은 개인사업자면서 5인 미만으로 저희 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영세 자영업 지정 방법은 1단계로는 서울시 상가업소 DB와 통계청 SBR을 갖다가 매핑합니다. 그리고는 2단계로서 매핑이 된 영세 자영업을 추출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저희 정보와 통계청에 있는 SBR 정보를 매핑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은 통계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졌고요. 통계 용어는 생활밀주업종, 영세 자영업, 운영 점포수, 개업 점포수 순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19년도에 테스트로 공표하기 직전 저희가 영세 자영업 경영활동 통계를 책자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통계를 만드는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로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향후에 저희는 이러한 우리말가게 상권분석 서비스화하고 통계청이 보유한 자료를 매시업해서 자영업 연구를 위한 시결 및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가공 정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이를 이용한 실효성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정보증 패널이나 제로페이 패널, 또 다시 여러 가지 패널 데이터를 지금 현재 중소기업 연구원의 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설계를 마치면은 시스템에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는 아마 외국인, 내국인 전체의 관광 활성화 지수 지표를 개발하게 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제 외국인 것만 관광 활성화 지수표를 개발을 했는데 상권당으로 집계할 경우에 삼청동, 홍대, 잠실 등의 관광지의 지표가 높게 나타났고요. 행정동 단위의 집계 시에는 관광명소가 아닌 외곽, 주거지역에 높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서울에는 관광객들이 주변에서 관광을 하고 숙박을 할 때 외곽으로 지금 넘어가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단기 체류 정보하고 소비 매출 정보를 갖다 결합해서 만드는 거고요. 지수 산출 시가하고 지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거는 이제 국토연구원과 원래는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만들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가 이제 부정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권 활성화 지수 지표로 별도로 개발을 올해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상주인구 증가율, 매출 증가율, 청폐업 횟수, 평균 영업기간, 프랜차이즈 업체 수, 유동인구 증가율 순으로 있는데요. 이 이후에 저희가 파생된 변수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소상공인 정보 주체로서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득 보존의 형태로 소상공인 마이 데이터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고 여기에 소상공인 포인트를 가지고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재단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급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활용하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토론을 앞서 저희 우리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우리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 현황에 점포수, 그 다음에 신생기업 생존율, 연차별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개업수율, 그 다음에 매출 현황, 인구수, 소득, 가구수, 임대수 정보를 통계청과 유사하지만 좀 더 세분화한 형태와 시계열 형태로 구축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점포수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와 일반 점포수를 갈라서 특정 행정동 단위에 어느 점포수가 운영 중에 있으면서 거기에 프랜차이즈와 일반 점포수를 가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과거로 이전시키면은 3년간에 있는 통계를 갖다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본 것처럼 통계청은 시도 단위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연구를 하거나 분석을 하는데 조금 많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 가공 처리해서 분석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저걸 해주시고 있고요. 이 정책 활용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해주시는 건데 약간 넘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영업 경영 활동 통계라든가 상권 영역 통계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상권별 현황이라고 해서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상권, 관광특구 상권으로 특정 영역에 대한 정보도 지역별 현황처럼 똑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에게 마지막으로 바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통계청이 갖고 있는 정보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보로 재가공을 하는데 단위를 행정동 단위라든가 특정 영역 단위로 제공해서 주신다고 하면은 좀 더 나은 정보를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관수 팀장님 발표 고맙습니다. 발표자분들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시간 제약이 조금 시간 제약이라는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의 최보영 교수님께서 발표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최보영이라고 합니다. 앞서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네, 앞서서 조재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활동조사는 이제 저와 이제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분석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이 신기술 도입 여부에 대한 이 새로운 정보가 이 기업활동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정보는 굉장히 시의성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 데이터가 이 신기술 도입 관련한 데이터가 2017년과 2018년까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가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향후 타임스팬이 조금 더 길어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연구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신기술이 도입이 되면 이제 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실장님께서는 그 신기술 도입의 결정 요인을 확인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반대의 인과관계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실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기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 기술 도입, 각각의 신기술 도입의 이 변수가 더미 변수인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이 각 기술을 얼마큼 인텐시브하게 사용하는가, 얼마나 집약적으로 쓰는가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한 기업 안에 아주 일정 부분의 분야에서만 이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경우와 이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와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실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중에 하나가 보안성, 각 기술 간의 보안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특히 제 눈에 띄었었던 한 가지가 이 각 기술들은
이 AI 기술 도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반대로 이 AI가 IoT, 모바일, 3D 프린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런 이 비대칭적인 인과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한 이 모든 그 분석을 보시면 이 사업체가 많은 경우에 AI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게 아주 강건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최종민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적인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이 주제는 특히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루님에서 사용하신 중소기업 통합 관리 시스템의 자료가 이런 문제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실증 분석을 하신 그 결과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 금융 지원의 단순 수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자금 문제 해소에 따라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다가 이 장기에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중복 수혜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금융 지원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연구위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만수 팀장님의 이 발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이 대부분의 통계 자료가 일정 수준의 이상의 그 규모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늘 소상공인 및 자영업은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사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간의 양극화 심한 문제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 여러 가지 통계 자료와 지수 구축을 좀 인상 깊게 살펴봤는데요. 이 상권 활성화 지수와 이 지표의 경우에는 상주 인구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등 다양한 변수의 가중치를 달리 주시는데 이 각 가중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그 가중치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지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신석화 교수님께서 발표와 관련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의 신석하입니다. 오늘 세 분 발표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먼저 4차 산업혁명, 이 기술 활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2000년대 후반에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기술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요. 조재한 실장님 이제 오늘 연구를 보시면 이제 기업 수준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신기술 활용 여부, 그 다음에 거기에 미치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문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형자산이라든지 혹은 R&D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발견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술 간의 어떤 보완 관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결과들을 보다가 이제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신기술을 활용하는 요인에서 외국인 소유 여부를 봤을 때 외국인 소유가 신기술 활용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결과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궁금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AI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높을수록 AI 활용이 이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결과도 과연 이 일반적인 사람의 노동과 AI가 뭔가 이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업의 어떤 특성들을 이제 고려하실 때 이 규모라는 것은 이제 매출액으로 이제 보통 이제 측정을 하셔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다른 성과 지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고려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높으냐 낮으냐가 신기술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보통 이제 이러한 한 기업의 어떤 기술 활용 이런 부분들이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어떤 기술 활용하고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산업 내에 어떤 다른 기업들의 어떤 기술 활용 정도 이런 것들이 특정 기업의 기술 활용의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 분석을 해봐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기업 활동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재환 실장님 제안하신 거에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그 신기술 개발이나 활용에 대한 어떤 조사들을 계속 축적을 해 나가야 되고, 사실 그것이 이제 기술의 어떤 정의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정확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최고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 저희가 사실 이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신기술을 활용해서 과연 기업 성과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궁금한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분석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항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아마 그 휴먼 캐피탈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은 이제 조재환 실장님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마 기업 활동 조사에서는 전체 종사자 수는 아마 조사를 하는데, 이 종사자 수 내에서 어느 정도가 그러한 고급 인력인지, 그러니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인지에 대한 어떤 정보는 없기 때문에 단순한 종사자 수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구성, 그러니까 고학력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연구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기업의 어떤 기술 채택은 관련이 있는 다른 기업의 어떤 기술 채택하고도 굉장히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데, 현재 아마 기업활동 조사에서는 전략적 제휴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를 해도 전반적인 어떤 기업 간의 거래에 대한 어떤 조사는 좀 약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강화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향후에 어떤 특정한 기업의 어떤 기술의 활용이 다른 기업에 어떤 식으로 파급되가 나오는지 우리가 자세히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기업 활동 조사가 사실 이제 그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 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에서 굉장히 그 광범위하고 폭넓은 조사인 거는 이제 맞는데, 뭐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긱 이코노미라든지 혹은 요번에 코로나 때처럼 이제 원택트에서 이렇게 쭉 퍼져나가서 약간 비전통적인 어떤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러한 어떤 상용 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점차 어떤 조사의 실질적인 범위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상황의 변화들을 계속 저희가 잘 주시를 하면서 이러한 기준들을 갖다가 적절히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민 박사님 이제 그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성과 분석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 현재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데, 최종민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소부장 산업, 거기서 이제 금융이나 기술 지원이 어떤 중소기업의 단기적 성과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 중복수의 효과가 작고 지원 분야 간의 어떤 복수 수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아주 이제 정책적으로도 흥미있는, 그래서 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이런 중소기업 조정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분야 지원 간의 어떤 연계나 결합을 강화해야 된다는 어떤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원래 이제 중소기업이 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해서 이 분석 결과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엄밀한 어떤 점검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 그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는 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데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어떤 그 좀비 기업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고려한 변수 안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시해 주신 그 평균 처치 효과 식에는 막상 그 이익은 안 들어가 있어서 과연 이 분석 자체가 이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를 한 상태에서 분석이 된 것인지 아닌지 제시하신 그 분석 결과가 그것이 이제 궁금했고요. 만약에 그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군과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군으로 나눠서 각각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도 뭐 그런 면에서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이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안에는 한 번이라도 이 수혜를 받은 기업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번 분석에서 이 대소분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전혀 수혜를
적인 어떤 수혜를 안 받은 기업인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 분석 기간, 그러니까 2016년 그 기간에서만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이 대조군이 되는 것인지, 이게 대조군의 어떤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해주시면 이 분석 결과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이 중소기업은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주제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이 기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종사자 기준으로 했다가 요새는 또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기도 해서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와 이제 서로 연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많이들 이제 통합은 됐지만 조사별로 또 이 기준이 달라서 여러 다른 조사들의 어떤 자료를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할 때 어려움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중소기업 분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약간 그 조정을 해주시고 과거의 어떤 단절된 데이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강민수 팀장님께서 소상공인 및 그 자영업 통계 작성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보고, 사실 요새 코로나 사태에서 특히나 이제 보는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부분들이 이제 경기 변동에 굉장히 취약한 이러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상세한 통계가 이제 구축돼야 사업을 갖다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도 이제 출발점이 될 텐데, 사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서울시의 경우에 한정되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상세한 그 통계가 구축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었고요. 이것이 이제 향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 같은데, 막상 이런 것들 이제 그 시도해 보신 그 강만수 팀장님께서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좋을지, 혹은 막상 지금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이제 가장 커다란 장애 요인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세 자영업 이쪽 경영활동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연구자 입장에서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어떤 연구에서는 매출액이나 혹은 종사자 수까지는 보통 조사를 하는데, 어떤 기업의 자본이나 자산에 대해 해당되는 어떤 그러한 항목들이 보통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그 영세 자영업 내지 소상공인의 어떤 생산성을 분석을 할 때 항상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기 어떤 물론 영세 자영업 쪽은 자산이나 자본 자체가 뭐 작긴 하겠지만 그러한 항목들도 조사에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석호 교수님 논평 고맙습니다. 두 분의 논평에 제가 강론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발표자분들께서 두 분의 그 논평에 대한 의견과 또 기타 덧붙이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통계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뒤에 묶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신 교수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코멘트 나온 게 대부분 저희 연구 과정에서 사실은 이슈가 됐던 건데, 아마 두 분 다 사실 기업 데이터를 많이 다루셔서 제가 순서대로 일단 적기는 다 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다시 알려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하신 일종의 사실 반대인과 기술을 사실 활용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몇 가지 저희가 그때 단일 연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PSN 같은 거를 좀 했었을 때 사실은 결과는 좀 보일 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분석은 기업에 저희가 언업저버블한, 그러니까 관찰할 수 없는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엔터프리너십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서 상당히 언스테이블한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멈췄었고, 계속 AI 부분에 저희가 사실은 특성을 하려는 이유가, 저희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규명하려는 거는 AI의 기반 기술이 뭔지를 규명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기반 기술을 IB를 통해서 결국은 AI의 생산성이 변하는 거를 저희가 사실 볼 수 있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을 좀 현재로서는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신석하 교수님도 사실은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사실 가장 좀 최근에 많이 하시는 분이 MIT의 브라이 존슨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결국 관심 있는 거는 일종의 매니지먼트 프랙티스가 신기술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는지 관심이 있는 것처럼, 아까 지적하신 휴먼 캐피탈이나, 그러니까 신기술을 선택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이제 신기술을 선택하는 건 당연히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어떠한 기업 요소들이 결국은 그 생산성 효과를 증대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휴먼 캐피탈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좀 모아지면 좀 더 좀 많은 부분을 저희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인텐시브 마진도 제 생각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조사는 지금 사용하냐 하지 않냐 이런 부분만 좀 있어가지고 사실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약간은 뭐 제가 통계를 맞추는 사람은 아니라서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통계청에서 생산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서 실제 AI나 신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좀 대리변수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소유 여부에 대해서 그 신석환 교수님 물으셨는데, 저게 아마 교수님께서 리터러처를 아셔서 그럼 일반적으로 그 외국인 소유, 그러니까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면 ICT 투자나 일반적으로 신기술 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 결과에서 사실 국내 외국인 기업은 다 이제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국 기업 중에 대부분의 프론티어에 있는 기업은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 그 디벨로핑 컨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 기업이 사실은 외국 기업보다 전반적으로 어드밴스드 된 기업이 아닌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LG 이런 기업이랑 이제 사실상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결코 이제 항상 퍼포먼스나 신기술 어답션이 좀 높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실제 이제 논문에 사실 그게 좀 이슈였었어요. 그런 부분을 적었었고요. 노동 생산성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명확하지 않고 뭐 대체 관계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고려해 보진 않았는데, 많은 리터러처에서 실제 이제 생산성 부분에 대한 관계가 사실은 좀 초기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기술을 어답션 했을 때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영업이익은 뭐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건데, 이제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그 대신 생산성 지표를 좀 많이 써서 그런 건 좀 학문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관련 기업이나 제 생각에는 그 산업에서의 얼마나 그 어떤 디퓨전이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데이터에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 박사님 고맙습니다. 최 박사님. 네, 최분 교수님과 신석환 교수님 진심으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도 이 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사실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정밀성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향 점수를 에스티메이트 할 때는 그게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식에서 좀 빠진 것 같아요. 누락된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금융지원이라는 게 융자나 보증이나 펀드나 투자가 다 포함되어 사실은 있기 때문에,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좀 더 세분화한다면 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금융지원의 중복 수혜가 사실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차이가 없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일정의 중복은 좀 필요하되, 또 지나친 중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비 기업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인 합의나 뭔가 사회적인 기준, 뭔가 그런 것들을 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이 지금 저희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캐드라던가 그런 다른 데이터를 좀 더 결합을 해서 대조군을 좀 더 확보를 한다면 좀 더 타당성 있는 결과가 일단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코멘트를 주셨는데, 뭐 매출액으로 구분을 해서 뭐 이익을 내는 기업과 안 내는 기업 간에 뭔가 차이를 본다면 그것도 연구를 좀 더 연구의 타당성이라든가 질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코멘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안 박사님도. 최 교수님하고 신 교수님의 그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서 소상공인 자영업에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팀이고, 그걸 운영하고 서비스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이 데이터를 모으고 거의 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 얼마만큼 큰 노고를 기울여서 데이터를 생산해가지고 공표하고 있는 건지를 저희는 뼈저리 느끼고 있고요. 그 행정자료 관리과라든가 다른
통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해주셨던 그 상권 활성화 지수에 대한 그 각 변수의 가중치는 이거는 이제 국토연구원하고 저희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토연구원에서 그 연구력을 부여해서 원래는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표하고 상권 활성화는 맥이 같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하고 있는데 기존의 가중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위한 가중치로 AHP 그 중에서 이제 계층적인 의사결정 툴로 이제 전문가들을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변수가 얼마큼 큰 영향을 줄 것인가를 갖다가 한 게 있었고, 올해는 이 가중치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국토연구원하고 해서 상권 활성화 지수를 약간 좀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국토연구원하고 진행이 되면은 새롭게 아마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전국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제 저희는 서울 것만 다 구축을 해서 제공하고 있었는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떤 형상을 이루어지고 있느냐. 타 시도의 행정동이라든가 타 시도의 그 개업 폐업의 현황을 갖다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국을 확산해서 통계를 만드는 부분들은 고려는 하고 있는데 그걸 외부로 공표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구축은 다 끝내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통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생각 이상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개업은 상관이 없지만 폐업을 추정할 때는 매 월이나 매 분기에 폐업 일자를 다 붙여봐야 됩니다. 그 폐업 일자의 기준이 통계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권 폐업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 매번 그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성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서울 것도 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폐업 일자를 돌리면 한 900만 개 정도를 갖다가 서버에서 돌려야 되는데 지금 국세청에서 허락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단시간에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물어보셨던 애로사항이라는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각 기관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오픈하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데이터 3법이라고 얘기하시는 뭐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신용정보법이라든가 기타 정보통신망법 거기에다가 각 특례법들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타 기관에 부여해서 통계를 만들어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통계청도 구득이 불가능한 경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맨 마지막 장에 보여드렸던 소상공인 마이데이터라는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본인이 직접 내놓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통계 생성을 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마이데이터를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는 신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매출하고 종업원 수 외에 다시 말하면 생산성에 관계된 정보도 구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체 조사, 서울시 사업체 조사를 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항목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서울시에 각 그 상가의 면적을 좀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건 이상의 면적이 조사가 됐는데 그 작업을 붙여가지고 이제 면적당 매출액이라든가 면적당 그 종업원 수, 면적당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뭐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개폐업률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저희가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에 녹여서 내고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생각 이상으로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그 조사된 내용이 실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감정원하고 저희가 임대료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바일하고 그다음에 전화조사로 그 상승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0을 하나를 더 눌렀는데 그게 0을 하나 더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몰라서 이걸 표준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피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거부라든가 아니면 이걸 오픈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오픈된 것이 임대인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불이익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저희도 안 됐지만 이전된 거라든가 폐업된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이제 저희가 메꾸고는 있는데 그 수가 실제 얘기를 드리면 저희 노동력하고 감정원이 드리는 돈까지 하면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분을 공표할 것이냐 말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고, 그리고는 표준화되는 형태,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면은 아까 얘기 드리셨던 이 한 가지의 그 데이터를 더 생성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또 하나 진짜 애로사항은 맞냐 틀리냐는 저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냐 틀리냐는 아마 이제 통계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아까 했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통계청과 협업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원래는 이제 논평자분들에게 또 좀 추가로 그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는 게 맞는데, 우선 통계 관련해서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마지막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기하신 문제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뭐 조사 작성 대상 기준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제적 정의나 개념들을 수용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당연히 저희가 반영하거나 검토해야 되는 문제들은 좀 빼고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한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기술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이제 기술 종류를 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조금 그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 발달 수준에 따라서 범위를 한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크겠지만,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기업활동조사라는 게 원래 취지가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좀 포괄적으로 파악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활동 조사 내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포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별도의 다른 수단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AI나 블록체인 등 그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그 조사 타당성, 그 모바일 오지 문제는 사실 2018년부터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해서 굉장히 뭐 합의된 정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사항이라서, 그때 뭐 과기정통부랑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의 그 조언과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발표자를 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해서 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분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넘어가기 앞서가지고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국 산업체 조사는 지금 시군구 단위로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사이트에서 페이지에서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제활동 인구 조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고용 사항을 좀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속보 성격의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이 별로 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시군구 단위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발표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안으로 지금 좀 시선이 떨어지지만 단기별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9개 도의 시군구 단위 자료를 공표하고 있으니까 좀 대안적으로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산업분류 관련해 가지고 우리 통계청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전체 산업으로는 이제 표준 산업분류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또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관심 산업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이제 17개의 특수분류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이제 통계 작성 기관이나 또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분류 관련 개선 의견도 수렴하고 또 특수분류에 대한 수요도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소재, 부품, 장비, 산업분류 같이 이렇게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 행정 목적 분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관계 부처에서 법률에 따라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당 부처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통계청에서 좀 그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통계 분류를 전환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요 조사 시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접속하셔가지고 제안해 주시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해드렸고요. 관련 부서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신석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휴먼 캐피탈 부분 관련해가지고 조금 약간 그 하소연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조사가 만만하지 않아가지고요. 이 종사서 얻는 것도 사실 빡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사 형식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행정자료를 뭐 하여간 다른 수단을 찾아가지고 그 정보를 그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 제약 때문에 좀 더 많은 얘기 나누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아쉽지만은 다른 기회를 좀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이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 또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세션 1 기업통계평가 및 발전 방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어은성 과장님과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